어, 12강 중에서 지난주가 제일 어려운 주였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번 주가 내용만 보면 제일 쉬워요. 그래서 지난주는 오히려 조금 굉장히 수준을 낮춰서 좀 이해하는 방향으로 했고, 오늘은 거꾸로 이 반공적 보수주의, 한국에서 반공을 대부분이 알기 때문에 좀 수준을 높이는 수준으로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평이한 얘기들이 돼요. 자, 먼저 개념 정리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저 노트에다가는 안 적어놨는데 이 개념을 굉장히 헷갈려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시는 분은 뭐 정리하시면 되고, 도대체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민주주의, 민주사회주의 뭐 다 이게 비슷비슷한데 이게 어떻게 다를까? 우선 언어는 역사성과 사회성이 있기 때문에 쓰는 그룹에 따라서 혼돈되게도 쓰지만, 우선 사회과학적으로 정통적인 입장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칼 막스 이전에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라는 것이 정확하게 이렇게 정리되진 않았어요. 그냥 유토피아예요. 모든 사람이 그냥 같이 잘 사는 세상, 혹은 뭐 사회재산이 없이 사는 세상, 뭐 이 정도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회주의, 맨 처음에 이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공상적 사회주의와 과학적 사회주의라는 말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거는 누가 나눈 거냐면 칼 막스가 나눈 거예요. 앞에 놈들은 전부 공상적 사회주의자다. 여기 책에서 오웬이라든지 프리에라든지 생시몽이라든지 뭐 일일이 설명 안 하겠습니다. 뭐 이런 앞선 칼 막스 이전에 이 사회주의 세상을 꿈꾸면서 같이 인간이 평등하고 똑같이 나눠 먹는 뭐 그런 세상하고 다 공상주의자들이야. 그래서 자기는 이 사람들과 다르다. 나는 과학을 얘기한다. 그래서 과학적 사회주의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칼 막스가 뭐라고 쓰냐면은 공산당 선언이라는 걸 하죠. 그래서 과학적 사회주의가 뭐냐? 이게 공산주의다. 물론 이 앞에도 공산주의라는 편 쓴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막 혼돈되게 쓴 거를 크게 공산적 사회주의와 과학적 사회주의로 나누고, 자기가 과학적이기 때문에 과학적 사회주의가 자기가 말하는 공산주의다. 그리고 이것이 다시 말하면 현대말로 하면 이게 막스주의예요. 그런데 또 헷갈리는 거냐? 막스주의 안에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또 나눠서 설명을 해요. 근데 이때는 이념이고 이때는 단계입니다. 단계. 즉 다시 말해서 사회주의란, 뭐 제가 일일이 쓰니까 필요한 분은 노트하세요. 단계인데, 즉 사회주의를 거쳐서 공산주의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막스주의 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회주의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노동에 따라 분배한다. 그러니까 이상적인 사회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차별이 있어요. 그래도 일을 더 잘하는 사람이 조금 더 많이 가져간다,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공산주의는 뭐냐면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한다. 완전히 이상주의적인 세상을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제가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필요에 따라 분배가 됩니까? 왜 안 되냐면요, 인간의 필요가 계속 늘어나요. 어디까지가 필요한 거예요? 네, 뭐 제가 길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집에 조그만 흑백 텔레비전만 있어도 다 행복한 줄 알았어요. 물질적으로. 요즘에 그거 주면 다 갖다 버립니다. 아니, 욕하죠. 갖다 버리는 게 아니라 재활용 쓰레기도 안 돼요. 그 다음에 옛날에 80년대 초반 하더라도 조그만 포니 하나만 있어도 그거 굉장히 개폼 잡고 몰고 다녔어요. 요즘에 뭐 적어도 뭐 포르쉐 정도 돼야 되죠. 그 다음에 전화가면 이제 뭐가 나올지 몰라요. 인간의 욕망이 있기 때문에. 자, 이해됐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면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게 이제 사회민주주의란 뭐냐? 자, 이것도 뭐 일일이 노트 필기할 필요는 없는데요. 관심 있는 건 제1 인터내셔널이 있고, 2 인터내셔널이 있고, 3 인터내셔널이 있습니다. 인터내셔널이라는 거는 이 사회주의자들이 당시만 해도 국제주의자이기 때문에, 말이 국제주의, 사실은 거의 유럽을 생각하면 됩니다. 유럽에서 모였는데, 1 인터내셔널 시절이 막스 앵겔스가 껴있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바로 이 안에서 너네들은 공상적 사회주의야, 난 과학적 사회주의야라고 이제 막스가 싸웠는데, 이 인터내셔널, 막스 이후에 이제 앵겔스는 이 인터내셔널하고 좀 관계인데, 이 인터내셔널이 됐을 때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유럽에서 민주주의가 확산되고 참정권이 넓어지면서 노동운동과 노동운동이 정치에 참여하는 게 굉장히 많아져요.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 굉장히 하나의 거대한 야당이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 통 묶어서 뭐라 했냐면 사회민주주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회민주주의에는 그 당시에 노동운동이 정치 세력화된 당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옛날에 민주노동당 있잖아요. 그럼 민주노동당에는 PD도 있고 주사파도 있고 다 있지만 민주노동당이라는 것처럼 이때 뭔가 민주주의는 붙여야 될 것 같고, 사회주의니까 사회민주주의라서 뭐 이게 다 된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 공상적 사회주의 계열들은 이론, 좀 뚜렷한 이론을 갖고 있지 못했어요. 반면에 막스는 옳던 그러는가 굉장히 정교한 이론을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민주주의 당 안에서의 이론적인 주류파가 뭐가 되냐면은 이 막스주의파가 됩니다. 그래서 한때는 그래서 이게 통합적으로 사회민주주의 되지만 19세기 말에는 이 사회민주주의에서 주도파는 누구다? 막스주의파가 돼요. 심지어 러시아도 이걸 숭례해갖고 러시아 사회민주주의 노동자당이라는 걸 만들어요. 레닌의, 여러분 나중에 볼세비키 당이 되는 모체의 당 이름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노동운동을 대표하는 정치운동을 사회민주주의라고 그랬고,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근데 거기서 패권을 거의 이제 막스가 잡아나가기 시작했다. 막스파가. 그런데 이게 갈라져요, 다시. 이게 왜 갈라지냐면 두 가지 때문인데, 베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있고, 뭐 여러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 이 사람이 나중에 뭐라 불리냐면 공산주의자는 수정주의라는 입장을 불려요. 이 사람은 뭐냐? 이것도 아주 단순히 뭐냐면 임금 투쟁하니까 독일 노동자라든지 프랑스 노동자의 임금도 꽤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뭐 굳이 사회혁명을 안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해서 노동자들의 생활 태도를 바꿔가면서 그런 사회주의를 향해서 간다. 그래서 최종적인 목적지는 어딘지 모르겠지만 이 자체, 이 프로세스 같은 게 좋다 그러면서 이 정통 막스주의는 틀렸다. 노동자가 옛날처럼 이렇게 못 살게 돼갖고 양극화돼서 혁명하는 세상이 안 된다. 이때 이런 주장하는 베른슈타인이 나타나요. 여기에 대해서 레닌이 볼셰비키 혁명을 하면서 이런 차들을 기회주의 수종주의자라고 욕하면서 자기네들을 뭐라 불렀냐? 뭐라 불렀을 것 같아요? 혁명적 사회주의자라고 불렀어요. 혁명적 사회주의. 그러니까 막스가 지네들 과학적 사회주의라 그러면서 여기서 차별동을 뒀다면 레닌은 이거는 수종주의, 기회주의고 자기네는 혁명적 사회주의였어요. 그러면서 독일 사회민주당이 갈라지는데 여기서 혁명파들이, 혁명적 사회주의를 주장하면서 나온 파들이 갈라져서 나와서 무슨 당을 만들었다? 그게 공산당이에요. 독일 공산당. 프랑스도 프랑스 사회민주당이 있었는데 혁명파가 나오면서 프랑스 공산당.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레닌파 혹은 혁명파가 혁명적 사회주의를 주장하면서 나와서 조직한 당이 뭐다? 공산당이에요. 코뮤니스트 파티. 그러면서 이 당시를 갖다가 제2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데, 이 인터내셔널에서 갈라져서 나온 게 3인터내셔널을 만들어요. 이게 콤민테른입니다. 그러니까 공산당들이 뭐예요?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이 만들어요.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원래 그냥 사회주의, 공산주의 뭐 이름 헷갈리게 썼는데, 막스가 쟤네들은 공산적 사회주의고 난 과학적 사회주의라고 하면서 이 과학적 사회주의야말로 공산주의다라고 했고, 이 말이 좀 헷갈리는 거는 막스주의 안에서 이념이 아니라 단계를 나누는 개념으로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당시에 사회주의 운동이 사회민주주의로 뭉쳐졌다가 이때 혁명파와 소위 말하는 개량파로 나눠지면서 혁명파는 그대로 사회민주주의라는 이름을 써나가고 혁명파가 튀어나가갖고 공산당이라는 이름을 썼다. 됐습니까? 그런데 사회민주주의는 이때까지도 개량파만 있는 건 아니고 좀 잡다하게 섞여 있었어요. 그때까지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건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데 1956년 1월에 51년 1월에 독일 프랑크푸르트 암마인이라는 곳에서 이 자유진영, 소위 말하는 서방 쪽에 있는 사회민주당 30여 개 정당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래갖고 이때 프랑크푸르트 선언이라고 하는 건데, 이때부터 이제 오늘날의 사회민주주의 3인당이 됩니다. 프랑크푸르트 선언이라는 건 뭐냐? 계급혁명, 뭐 이런 거, 플로레타리아 독재, 이거 우리 다 포기한다. 우리는 이 자유민주주의적 질서 안에서 이 점진적으로 노동자들의 이거를 생활 개선을 위한 걸 한다. 그러면서
이게 소위 말하면 프랑크푸르트 선언인데, 프랑크푸르트 선언 이후에 3인당은 뭐냐?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래에 있는 좀 프로그레시브한 그러한 노동자의 권익을 주장하는 그러한 정당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굳이 말하자면 요 정도 색깔은 뭐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거죠. 그런데 또 마지막으로 헷갈리는 개념이 이거죠. 민주사회주의라는 거. 혹은 적자를 붙이기도 해요. 번역하기도 해요. 얘네들이 더 착한 애들일까? 얘네들이 더 착한 애들일까? 미리 답. 얘네들은 굉장히 착해졌죠. 아까도 했죠. 얘네들 아주 흉악한 놈들입니다. 이게 뭐냐면 공산당이라는 이름을 쓰기 힘든 놈들이, 얘네들은 그래서 최종 사회주의로 가자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본주의 안에 있겠다는 거야. 자본주의 안에 있는데 시장경제 아닌데 조금 이렇게 권익을 내는데, 얘네들은 사회주의로 가는데, 사회주의로 가야 되는데, 다만 공산당 그러면 굉장히 혐오스럽고, 공산당은 집적인 폭력혁명을 주장하는데 민주주의를 통해서 사회주의로 가겠다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저쪽은 약간 옹건이나 위장 색깔의 친공산주의, 공산당하고 거의 유사한, 다만 옛날처럼 노골적인 폭력혁명을 주장하지 않는 사람들, 이걸 민주사회주의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요즘에 운동권 일부가 민주사회주의 얘기하는 건 굉장히 조심해요. 재밌는 게 있어요. 운동권 애들이 이 말 잘 안 씁니다. 왜냐면 운동권에서는 사회민주주의는 욕이에요. 기회주의자 배신자예요. 이 자본주의 체제에 내화된 놈들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면은 저는 여러분 생각하면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런 것도 하나쯤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하는데, 요거는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가만히 요 말 안 써요. 요 말을 쓴다고. 공산당이나 못 쓸 때. 요건 흉악한 놈들입니다. 이거 방송 흉악하다 이렇게 나가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잠깐 이쪽은 사회주의 혁명하자는 건 아니에요. 이쪽은 그냥 자본주의인데 노동자 인권도 있고 다 그쪽 편이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쪽은 끝내는 잠깐 여기로 가자는 거예요. 자, 용어 정리 질문 있습니까? 이거 헷갈려 하셔가지고 오늘 정리 한번 해드렸어요. 콤민테른이라는 건 아까 공산당들이 만들어졌잖아요. 그 국제공산당이에요. 그러니까 공산당들의 국제연합조직이에요. 공산당 인터내셔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3인터내셔널 하는데, 1인터내셔널은 막스 때 사회주의자들 이런 걸 만드는 거고, 그때는 좀 힘이 없어서 개인이라든지 조그만 단체인데, 이 인터내셔널은 정말 막강한 조직이 되어 있었어요. 그랬다가 이 인터내셔널이 이런 색깔을 띠니까 여기서 아까 공산당들이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 나온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별도의 인터내셔널을 만든 거예요. 이게 콤민테른이에요. 그러니까 국제공산당이라고 또 번역을 하죠. 그리고 바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조선노동당 같은 경우는 이제 콤민테른의 지휘를 받아서 이제 혁명을 해나가려고 조직되고 그랬었죠. 구체적인 조직이 있었어요? 그러면 국제적으로? 그러면 어마어마한 조직이었죠. 전체주의하고 어떻게? 전체주의는 토탈리테리안이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전체주의지만 파시즘도 전체주의고, 전체주의는 그야말로 이런 경제적인 구조뿐만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될까? 갑자기 또 이러니까. 그러니까 영어 그대로 토탈리테리안이즘입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토탈리테리안이즘이 맞지만, 토탈리테리안이즘에는 공산주의만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삼인주의자들은 이건 전체주의자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의 삼인주의자들은. 루카츠랑 그람시 같은 그런 걔네들 다 공산당이에요. 공산당 안에서 조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이게 삼인주의하고는 관계없는 애들이에요. 루카치나 그람신이 완전 공산당이죠. 다만 루카치는 정통 스탈리니스트예요, 사실은요. 해석하겠다. 그 말을 문화 평론 이런 걸 해서 그렇지. 조금 얘기하다가 스탈린이 너 틀렸어. 그냥 쫙 엎드렸고, 아주 비겁한 지식인이고, 그람시는 이거예요. 그것도 이제 이런 질문 하면 이거 오늘 하루 그거로 끝나버렸는데. 자, 이태리 공산당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까 말한 3인터내셔널 만들어서 이태리 공산당 나왔잖아요. 이태리 공산당 했다가 자기도 혁명하려는데, 그 당시에 혁명 방식은 레닌 모델의 혁명 방식이었어요. 근데 레닌 모델의 혁명을 시도했는데 실패했죠. 그래서 그람시가 감옥에 잡혔죠. 감옥에 잡혀갖고 왜 혁명이 실패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본 거야. 그래서 쓴 책이 옥중수호라는 걸 썼어요. 솔직히 말해서 요즘에 그람시 인용들 많이 하는데, 우파분들, 아마 그 일독을 제대로 해보신 분이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왜 우선 읽기 쉬운 책이 아니에요. 근데,
결론은 어떻게 했냐? 기존의 레닌식의 기동전으로는 힘들다. 기동전이나 길거리로 나와서 그냥 혁명 군대로 몰라붙이고 이건 힘들다. 제가 약간 거친 편 쓰겠습니다. 이거는 제 편이야, 그람시인데. 러시아에서는 러시아 같은 강간을 통해서가 아니라 유혹을 해야 된다. 여자를 해야 되는데, 이게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서구에는, 러시아에는 당시에 어떤 이 중간적인 사회 조직 같은 것이 미약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는데, 서구에는 그러한 이 부르주아들의 온갖 진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동들이 힘들다. 1차 세계대전 때 그냥 돌격 앞으로 하면 기관총에 다 전멸한 것처럼 그런 게 돌격 앞으로가 안 된다. 그 때문에 하나하나의 고지를 먹어나가야 된다. 그리고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문화적인, 이념적인 헤게모니 문제다. 라는 걸 주장하면서 진지전을 주장한 거예요. 근데, 우리 승찬이 형이 질문이 요즘 왔는데요. 만약에 그램시 하나만 갖고도 얘기하려면은, 제대로 얘기하려면, 이거 몇 시간을 몇 시간을 해도 모자라서 그게 한 학기 분량이 돼야 돼요, 사실은. 근데 그걸 갖다가 단순 정리해달라면 이 이상은 제가 설명할 자신이 없는데. 네. 그리고 그건 다 공산당이에요. 공산당. 그리고 이제 그람시에서 조금 더 나가서 유럽식 의회를 통해서 어떻게 공산당 혁명을 해보려고 한 게 이제 유럽 봄이라는 게 나중에 나와요. 또 그래서 이게 복잡하긴 한데. 잠깐 여기서 크게 얘기하면 그거 다 공산당 계열이에요. 그쪽은.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 노트에도 없던 얘기인데 여기까지 하고 우리 노트에 있는 본문으로 쭉 들어와서 얘기해 봅시다. 자, 지난번에 이제 우리 이걸로 20 몇 페이지? 25페이지 맞나요? 25페이지를 보십시오. 자, 미국에서 이제 반공적 보수주의가 그 전부터 나오지만 이게 본격하게 논의된 거는 소위 말하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얄타 회담이라는 거예요. 일명 얄타 배신론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건 여기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나중에 보면 엘저히스라고 뒤에 설명을 다시 할 텐데 엘저히스 나중에 소련 간첩으로 확인된 엘저히스가 바로 트루먼을 대동하고 트루먼이 아니야. 제가 말씀했습니다. 루즈벨트를 대동하고 얄타 회담에 갔기 때문에 이게 엘저히스가 다 조작한 거다라는 설도 있었는데 나중에 소련이라든지 동구권의 기밀 문서 같은 게 다 해제되면서 그렇진 않은 걸로 판정됐어요. 그런데 저도 이제 요즘 최근은 아니고 벌써 꽤 됐죠. 한 10년 전 정도에 그 얄타 회담 문건을 이렇게 나온 거 공개되는 걸 보면서 참 기가 막히다. 되게 재밌어요. 그야말로 이제 보면은 루즈벨트는 스탈린을 굉장히 신뢰해요. 그 당시까지라도. 그래서 빨리 이 전쟁을 끝내고 스탈린과의 관계를 속에서 세계 전후 질서를 펼쳐나가려고 해요. 반면에 스탈린을 끊임없이 의심하는 사람이 처칠이에요. 그래서 사실 처칠과 스탈린과 이제 루즈벨트 세 명이 이제 회의를 하는 건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맨 처음에 이제 루즈벨트는 장개석을 좀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스탈린이 뭐 그러네 우리 끼지 말자 그래서 안 끼워주고 사실 처칠은 끝까지 드골을 데리고 들어가려고 들었어요. 이유가 여러분 드골하고 처칠하고 사이 되게 나쁜데 왜 그러냐? 사이 나빴죠 개인적으로. 근데 처칠은 굉장히 현실주의 정치가요. 드골이 하나 되면 그래도 드골하고 자기가 상관없지만 스탈린에 대해서 2대 1대 1로 만들 수 있다고 본 거예요. 루즈벨트는 중립 정도로 보고. 근데 이제 뭐 역시 스탈린은 힘도 없는 놈 자유 프랑스군 중요하지도 않아요. 끼지 말자 그래서 셋만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사실 그때 이제 선을 다 그어요. 사실 이제 처칠이 그냥 안 뺏기려고 강조했던 게 그리스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리스는 8대2 불가리아는 6대4 지분을 막 나누고 그래요. 사실 근데 안타까운 거는 한반도가 얄타 회담 때 거졌다 383 그런 소리가 나와서 후대 사가들이 굉장히 철저히 뒤졌는데 정말 관심이 없어. 한반도 문제 자체 거의 논의를 안 해요. 다만 뭘 갖고 논의하면 여기 주제 오늘날 좀 나는데 만주를 어떻게 할 거냐 굉장히 심각합니다. 만주 이제 이 얘기는 오늘 주제가 아닌데 이런 식으로 하는데 당시 어쨌든 간에 루즈벨트를 비롯해 갖고 2차 세계대전의 대파시즘, 대독일, 대일본 전쟁에서 같이 싸웠던 전후했던 소련에 대한 굉장한 이 기대가 계속되고 있었어요.
근데 그 기대하는 거에 대해서 첫 번째 본격적으로 미국 국무성에서 경고장을 날린 사람이 있어요. 이게 조지 캐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는 봉쇄정책, 냉전, 이게 조지 캐넌은 뭐라고 그러냐면 냉전의 설계사라고 그러죠. 소위 말하는 냉전을 설계한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25페이지에 보면 롱 텔레그램이라는 걸 보내요. 그야말로 최근에 기록 안 깨졌으면 마땅한 몇 년 전까지 이게 미국 국무성 기록이라고 그러죠. 전문이라는 게 뭐냐면 하지만 외교관들이 맨날 보고서 올린 걸 전문이라고 합니다. 뭐 거의 뭐 책 한 권이 될 정도의 이제 전문을 보내버려요. 근데 내용이 뭐냐? 소련 믿지 마라. 그 다음에 소련은 반드시 이쪽 패권을 장악하려고 한다. 소련을 봉쇄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지금 소련하고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전면전은 태지 않더라도 소련을 봉쇄하고 그 바탕 위에서 소련 붕괴를 노려야 된다. 이 싸움은 굉장히 장기적이고 길게 될 거다. 하지만 결국은 자유민주주의 세계가 이긴다. 근데 여기 재밌는 건요, 소련하고 그냥 대화하자는 것도 아니고 전쟁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 중간적인 방식을 한 거예요. 뭐 나중에 알다시피 이제 이 캐논의 말이 옳았죠. 캐논의 말이 옳았는데 이 롱 텔레그램이 맨 처음에 이거를 갖다가 포린 어페어즈라고 지금도 있는 미국의 권위 있는 잡지죠. 여기서 엑스아티클이라고 해서 본명도 안 싣고 이거를 실었어요. 근데 그게 유명해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슬픈 얘기 하나 또 전해주면요. 우선 조지 캐넌이 우리나라에서 또 어떻게 알려져 있냐면 굉장히 뭐 봉쇄 정책을 하고 뭐 냉전의 설계자 그러니까 굉장히 극우 인사 같은 이미지를 주는데, 조지 캐넌은 굳이 정치적으로 분류하자면은 반공은 맞지만 반공 리버럴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민주당 계열이고, 그다음 우리 아까 재수없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에치슨 라인 하죠? 에치슨이 혼자 그런 게 아니에요. 바로 캐넌, 에치슨 당시에 그 미 국무성의 천지들이라고 부르는 그룹들이 있는데, 와이즈맨이라고 했죠, 와이즈맨. 이들의 똑같이 생각했던 거예요. 캐논이 그러면 왜 봉쇄를 하는데 한반도를 보냐? 한반도 봉쇄하기도 힘들고 별로 전략적 가치가 없어. 봉쇄는 어디서 하면 돼요? 일본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캐논 한반도 무소련이 가져가는데 별로 뭐 그게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 얘기는 오늘 강의의 주제는 아니지만 한반도,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한반도를 남쪽을 지켜야 되는 건 니체라고 해서 이 캐논하고 같이 동료지만 조금 더 나간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남쪽을 건져야 된다고 주장한 건데, 오늘 주제하니까 좀 생각하는데, 캐논 같은 경우는 냉혹한 리얼리스트예요. 냉혹한 리얼리스트 입장에서 미국 입장을 봐요. 한반도 왜 지켜야 되는데? 왜 미 보병이 들어가고 죽으면서 지켜야 되는데? 그리고 심지어는 북진 시작했을 때 캐논은 38도 선에서 멈출 걸 주장해요. 더 올라가면 중공군은 반드시 내려온다. 그거 어떻게 하려는데 그냥 38도 선에서 서울 재탈하는 데 대해서 멈추자고 주장을 해요. 그리고 잘못 여기서 한 미군이 묶이면은 유럽 전선이 위험해진다. 유럽 중심주의자였고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과 개념 정리 하나 하고 넘어가는데, 콜드워라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이데올로기 지평에서는 캐논만 하더라도 아주 극우 인사처럼 분리되어 있어요. 이건 굉장히 온건한 리버럴이에요. 현실주의적인. 콜드워라는 말도 그래요. 콜드워가 막 우리는 냉전의 사고, 냉전에 뭐 나고, 그래서 우선 냉전 그러면 우선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노골적으로 얘기해요. 콜드워의 반대말이 뭐예요? 하드워예요, 하드워. 아니, 처음 들으시는 분 있는 거 보고 나도 웃으는 거 보고 제가 좀 당혹스러운데, 캐논이 콜드워를 하자는 얘기는 뭐냐면요, 하드워를 할 수가 없잖아. 지금 2차 대전 막 끝나고 소련하고 전면전 하지 말자는 거야. 그러니까 전면전 하지 말고 콜드워를 하자는 거야. 그래서 봉쇄하고 어디서 누가 경제적으로 이념적으로 우수한지를 지켜보면서 저쪽이 말라 죽을 때까지 이걸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관점은 뭐냐면요, 우리나라처럼 그냥 추상적인 평화에 익숙한 사람들한테는 모르지만 유럽 기준으로 봅시다. 한국 얘기하면 또 복잡하니까. 유럽이 언제 평화 있었습니까? 자, 저 옛날 빼놓고 나폴레옹 전쟁 이후에 뭐 평화 있었어요? 그래서요, 콜드워를 이거는 꼭
제가 말한 건 컨서버티브가 아니라 리버럴조차도 가디스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서 가디스라고 하는 냉전학자가 우리나라에서 보수 우파처럼 소개되는데 그 사람 리버럴입니다. 얘기하지만 이거는 뭐냐면 롱피스예요. 유럽이 1945년부터 지금까지 주요 전쟁을 안 하고 버텼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평화를 가진 적이 없어요. 평화의 설계예요. 우선 이 개념. 그래서 밑에 써놨지만요. 콜드워는 뭐냐? 프리덤, 트루스, 저스티스를 위한 전쟁이에요. 다만 하도가 아니에요. 그걸 차갑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단순한 이데올로기적인 갈등이라면요. 제가 지난 시간에 했지만 낙동강에서 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손 들어버리지. 뭐 이데올로기가 또 허위의식, 뭐 관념 때문에 왜 싸우다가 죽어? 그게 아니라 뭐 때문에 싸운다? 삶의 양식과 존재 방식을 둘러싼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의 꽃제비가 될 거냐? 아니면 소련의 군락 같은 데서 살 거냐? 아니면 이 자유민주주의에서 살 거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콜드워는 반드시 이 자유진영의 승리로 끝난다고 생각을 했죠. 자,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미국이 맨 처음에 이제 지식인들이 스탈린을 보니까 뭔가 좀 불안하다고 느끼는데 체코슬라바키아 같은 거 공산화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요즘에 국사 시간에 뭐 이런 것들 많이 배워요. 좌우합작, 김규식, 김구 얘기예요. 제가 그것도 역설적인 거 한번 얘기해 볼게요. 동구권에서 좌우합작해서 자유진영에 남아있는 나라가 있었어요? 하나 있어요.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를 빼놓고 체코, 헝가리 다 넘어갔어요. 체코 같은 경우에 소위 말하는 자유진영이 훨씬 압도적으로 강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오스트리아가 굳이 말하면 아주 극단적인 예외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좌우합작을 노선을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거 방송 나가고 좀 그러지만 저는 100% 공산화됐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이제 논란이겠지만. 그리고 중국이 1949년에 대륙이 공산화됩니다. 근데 첫날하고 두 번째 날에 얘기했지만 미국의 올드라이트들, 아직 이제 보수주의란 말이 나오기 전이에요. 지금도 안 나온 거예요. 올드라이트들은 어떤 입장이었죠? 국제문제에서 고립주의였어요. 우리끼리 막. 근데 고립주의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니까 하나하나 공산화되는 거야. 폴란드, 체코, 뭐 유고 쭉쭉쭉. 이제 오스트리아는 저 아까 좀 예외고, 그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저 중국 대륙이 그냥 공산화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불안을 느끼면서 고립주의가 아니라 이제 하나의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 아닌가. 그러니까 국제화된 내전 시대가 아닌가. 그 콜드워는 콜드워인데 뭐냐면 내전이다. 단 전 세계 관점에서. 그러니까 인터내셔널라이즈드 시빌 워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이따가 이제 26페이지로 봅시다. (1930년대를) 그러면 어떻게 미국 보수파가 되기 전에 약간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난번에 보면 클래시컬 리버럴이라고 됐고, 또 나중에 가서는 이 당시에 왜 클래시컬 리버럴이라고 했냐면 이 사람도 아직 리버테리안이라는 말도 정립 안 됐을 때, 이때도 나중에 가서 리버테리안 되는 사람들은 1930년대 루즈벨트 시대는 어떤 시절이죠? 굉장히 집단주의적인 시절이고, 컬렉티비스트가 날뛰고 빅 가브먼트, 거대한 정부의 시절이에요. 정부가 마음대로 경제 휘둘르기 시작하는 시절이에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철학적 보수주의자들 원천인데 트레디셔널리스트들이 무슨 생각하냐면요, 철학적 니힐리즘의 시절이고 진리가 없어진 세상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토탈리테리아니즘, 전체주의적 사고가 날뛰는 세상이고, 매스맨의 시절이에요. 여기서 이 사람들은 매스맨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거의 욕이에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근데 이때 세 번째 그룹 안티코뮤니스트들이 나타났어요. 이 사람들은 뭐냐, 이게 빨갱이 세대가 되는 거예요. 불구죽죽해진 거예요. 실제로 미국은 좀 낫고 영국은 1930년대 대학가라는 것이 진짜 좌경화가 됩니다. 좌경화가, 특히 옥스포드는 약간 상대적으로 낫고, 뭐 그래도 옥스포드도 안 그랬다는 건 아니에요. 특히 케임브리지 대학은 거의 뭐 한국의 80년대 못지않은 좌익이 됩니다. 뭐 거의 뭐 이 좌익 중에 뭐 진짜 정통 막시시냐 아니면 뭐 조금 온건파냐 이 싸움이지, 이게 휩쓰는 시절인데, 이 사건은 나중에 나지만 이제 유명한 사건이 터져요. 여기서 있지만 케임브리지 오인방 사건. 이거 많이
스파이 영화라든지 이런 거 관심 있는 분들 많이 나오죠. 지금도 이 킴필비, 이 중에서도 5명 중에 킴필비라는 인물을 놓고 최근에도 영화 하나 나왔고요. 뭐 제가 아는 영화만 해도 한 3개 있는데 더 많아요. 책도 많이 나오고, 뭐 얘기는 당연히 사건뿐만 아니라 킴필비가 왜 스파이가 됐을까? 뭐 정신 분석하기 위해서도 조사를 해보고. 이게 뭐냐? 여기 이름 써놓은 킴필비, 도널드 맥클레인, 게이 버거스, 안소니 블런트, 존 컨프로스. 이 사람의 5명의 특징이 뭐냐? 전부 케임브리지 대학교 동문수학을 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약간 선후배가 있어요. 근데 같이 공부하는 시절이에요. 뭐 한때는 이걸 갖다가 다 뭐 대귀족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진짜 뭐 자기가 있는 대귀족은 막상 없었다 그렇지만 잠깐 귀족급에 속하는 명문가의 출신이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런 명문 퍼블릭 스쿨 사립학교를 나온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이 다 나중에 알고 보면 소련에 간첩이었던 거예요. 미리부터 뭐냐면 킴필비는 어느 정도 자리들에 올라갔냐면, 킴필비는 여러분 MI6 아시죠? MI6가 이제 그 영국이 스파이를 보내는 거. MI6에서 요즘 우리나라 치면 부책임자급에 올랐어요. MI6에서 방첩을 담당하는. 그래서 우리나라 치면 국정원 뭐 제2차장이 알고 보니 북한의 간첩이었다. 딱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도널드 맥클레인은 뭐냐면은 외무고실 장관집 아들이고요. 그래서 외무고시를 봐갖고 외무부에 고위직을 해서 이 사람이 뭐냐면은 미국과 과장을 해갖고 미국하고 영국과의 관계 정보를 루즈벨트랑 스탈린이 거의 같은 날 아침에 서류를, 왜냐면 이 사람이 보고한 게 양쪽으로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뭐 그다음에 뭐 게이 버저스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보수당, 아주 당시에 영국 보수당에서 꼴통 보수로 알려진 사람 보좌관이었습니다. 여기 오늘은 안 오셨는데 이런 식이 벌어지니까 갑자기 김진태 의원 보좌관이 북한 간첩이었다. 거의 그 수준입니다. 예입니다. 지금 또 이상하게 해석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안소니 블런트 같은 경우에는 MI5, 이번에 간첩 담는 조직이죠. 여기 핵심 인물로가 있었어요. 존 케언커러스 같은 경우는 역시 외무고시를 톱수석으로 합격했다가 나중에 재무부로 갔는데, 재무가 뭐 중요하냐? 바로 국방비 관련 국방 예산을 담당하던 재무부로 간다. 그래서 예산 바로 다 저쪽으로 갑니다. 정보가. 그 중에 이제 두 목적이 이제 킴필비라는 건데, 사실은 이들이 자리에 올라갔을 때 친구들은 다 의심했어요. 왜냐? 숨어서 공산당을 하던 선수들이 아니에요. 다 학생회 뭐 아주 맹렬한 그 운동권 학생들이었어요. 근데 취직을 하니까, 근데 어떻게 되냐? 킴필비 얘기를 하나 봅시다. 킴필비라는 사람이 이제 아까 말한 콤민테른 질문 잘 하셨는데, 자기는 콤민테른에서 일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학생 운동하다가. 그래서 모리스 도비라 그래서 아마 여러분 세대는 뭐지만 조금 윗세대에서 좌익 운동한 사람들은 모리스 도비 책을 많이 읽었는데, 그 이제 경제학과 교수를 만나서 그 사람도 이제 공산당원이에요. 교수님, 내가 이제 계속 이제 혁명 운동을 해야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너 이런 치사하게 하지 말고 국제 운동을 해라. 저 스위스 가면은 스위스 오스트리아 그쪽에 가면은 뭐 이렇게 누구를 만나면은 너가 꼼민테른 뭐 이런 거 쪽에서 일할 수 있게 될 거다. 그래서 글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유대인 리츠 프리드먼이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갖고 오는데, 이 여자는 아주 골수 역시 공산당원이고, 그래서 이 여자랑 이제 런던에 와서 결혼합니다. 물론 둘이 이제 약간 부부 생활도 하지만 사실 이 여자의 영국 내 합법적인 신분을 만들어주기 위한 이제 결혼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소개해서 이제 아놀드 도이치라고 하는 인물을 만나는데, 아놀드 도이치라는 건 나중에 알려진 이름이고 당시에 오토라고 하는 혁명을 쓰던 인물인데, 여기서 동성애 문제 관심 있는 사람은 이 사건 알 거예요. 라이흐라고 하는 사람 알죠? 네. 바로 라이흐랑 같이 오스트리아 같은 데서 막스와 프로이드를 합쳐갖고 섹스폴이라고 하는 그 운동 조직을 했던 인물이에요. 이제 뭐 그쪽이 아주, 근데 이 오토라고 하는 사람은 체코 출신이고 원래 화학 박사이고 심리학을 공부하던 선수예요.
근데 사실은 정체가 뭐였냐면, 그래서 오스트리아라는 이쪽 당국에서는 그냥 동성애 같은 거 자유운동하는 놈 정도로 해서 약간 좀 또라이 같은 새끼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콤민테른에 더 나가서 KGB에, 그 당시에는 이제 KGB도 이제 구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핵심 요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거기서 있다가 영국으로 이제 오히려 동성애 문제 때문에 뭐 하다가 영국으로 가서 공부하는 형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스파이 5명을 관리하는 말인데, 이 사람이 이제 킴필벨 만나자마자 뭐냐, 너 이제부터 학생운동 하지 마. 절대 옛날 친구들 서클 근처에도 가지 마. 너 어디로 가? MI6 들어가. 그러니까 우리 친구 운동은 열심히 하던 애가 너 이제 국정원 시험 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도널드 맥클레인 같은 경우는 장관집 아들인데 집에서 내놨죠. 이 아들 새끼가 이거 보수당 장관집 아들에서 빨갱이거든. 내놨는데 얘가 갑자기 집에 들어와서 아버지 마음 잡았습니다 그러는 거야. 아버지 그래갖고 그럼 너 뭐 할래? 나 외무고시 볼게요. 그래갖고 외무고시를 본 다음에 또 이제 아버지가 백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능력도 승승장구하고. 갑자기 이제 얘네들이 이제 운동을, 소위 말해 좌익운동을 손을 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뭐 얘기하면 너무 길어요. 뭐 이걸 해주는데 나중에 알면 뭐 클루그먼이라는 인물도 있고 그런데 뭐 이런 얘기 하려면은 사실은 제가 스파이 얘기를 한번 여기 바로 이 자리에서 한 20명 놓고 한 적이 있는데 그 얘기로 돌아가기 때문에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제가 이 사건은 굉장히 지식인 세계에 충격을 줬는데 그 정도로 그 당시 지적 분위기가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5명이 핵심적인 인물이어서 5명에도 그 당시에 당연히 소련에서 와서 혁명하러 왔다 그러면은 스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혁명가라고 생각하는 분위기.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방송 나오니까 제가 좀 얌전하게 얘기할게요. 1980년대 때 이와 같은 현상이 없었을까? 라는 질문을 여러 번 하나 던지고요. 사람들이 스파이 그러면 007 영화에서 뭐 폭발하고 죽이고 이러는데요. 스파이의 가장 큰 임무가 영어로 뭔지 아십니까? 리크루팅이에요, 리크루팅. 리크루팅을 한국말로 번역하면 그게 포섭이라고 번역을 해요. 즉, 다시 말해서 쓸모 있는 사람을 포섭해내는 거예요.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새로운 스파이 방식인데, 있는 사람을 리크루팅 해낸 게 아니라 이런 학생들을 갖다가 오히려 그런 묘직으로 진출시키는 작업. 이게 이제 아까 말한 오토가 주도를 하면서 가장 대표적인 이 사건이고, 어마어마한 당시의 좌익 인텔리들이 미국과 영국, 프랑스는 더해요. 얘기하려면 아주 뭐 논할 수가 없게 이들이 들어갑니다. 우리는 없을까라는 질문 하나. 여러분들 이제 예를 들어서 모샤드가 여러분들 굉장히 세다고 알고 있잖아요. 많은 경우에. 실제로 센 것도 맞지만 모샤드가 제일 센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있고 그 유대인을 찾아가서 제가 모샤드에 있습니다, 나왔습니다라고 그냥 신분을 밝혔을 때 그 사람은 둘 중에 하나 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아이고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 못 본 걸로 합시다. 그건 굉장히 중요해요. 신고를 안 한다는 얘기죠. 그게 모샤드가 활동에 너무 좋다는 거예요. 최단 신고를 안 한 거야. 신뢰가. 역시 이 당시에 소련 간첩이 왔을 때 이런 거를 이런 좌익 학생들하고 만나면은 얘네들이 최소한 협조를 하든지 최소한 신고는 안 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나면 하는 걸 갖다가 혹시 관심이 있는데 탤런트 스포터라고 그래요. 그걸 영어로는. 한국말로 뭐라고 부르냐는데 뭐 재능 발굴자 뭐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직역을 하면. 이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학생 운동을 했어요. 여기 보니까 다 이제 이 좌익 학생들이야. 그러면 저는 스파이를 저가 알아. 근데 제가 이 속에 스파이 하는 게 아니라 찍어주는 거예요. 이 학생은 성향이 이렇게 하니까 이 포섭해라. 그러면 스파이가 와서 이쪽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나도 안 잡혀. 그래서 나는 계속 있으면서 누구를 스파이로 포섭할 수 있지만 소련 측에 알려주는 거야. 그걸 이제 그걸 갖다가 탤런트, 재능이죠. 재능 스포터라고 하는데 뭐 그런 걸로 끝까지 살아남았던 인물도 있고요. 영국이지만 어떤 소련 붕괴된 다음에도 자료가 안 나왔다가 소련 자료 나왔을 때 그 유명한 사건 있죠? 갑자기 그 할머니 제가 성함이 안 떠오르는데 얼굴도 기억나는데 그 할머니가 소련 간첩이었다는 게 밝혀져 갖고 기자들이 막 찾아가니까
현재까지 나면 최장수 스파이 생활이죠. 60년을 했다는 거죠. 스파이 생활을. 물론 이제 뒷부분은 거의 은퇴 있었다고 하는데 한 40년 스파이인데 그래서 그러니까 올 것이 왔구나. 그리고 뭐 맞다라고 승인했는데 뭐 나중에 잡지도 못하고 뭐 근데 그 할머니가 바로 이제 원자폭탄 재료 같은 거 뽑아준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거예요. 잠깐.